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고공행진 중인 유가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제유가 기준물로 꼽히는 유종인데 브렌트유가 올해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이거 100달러 넘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앞서 쭉 언급 그 이유 등을 얘기했던 대로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가 연말까지 감산 계획을 계속 밝히면서 공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단기간에 유가가 확 오르면 이제 빅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국제 유가도 원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적으로 원유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이 오펙 플러스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국제 유가가 9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감산, 그러니까 감산을 더 연장해 나가거나 추가 감산 이행을 한다면 당연히 빅 스파이크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는 지금 공급 측면을 보았지만 공급 사이드 말고 수요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요가 더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지금 물론 중국 경기 불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이 생각했던 것만큼 재개될 경우 그만큼 원유나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가격은 다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는 스파이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변동성 요인으로 우리는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국제유가가 100달러 넘길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물론 네.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이란이나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곳에서 증산 여부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중국 경기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악화 일로를 좀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석유 수요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23년 상반기까지의 평균 예. 치를 좀 환산해 보면 약 배럴당 75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9일째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불안해지는 것이고 이게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좀 그런 전망이 다소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부진한 상황이고요. 중국발 경제 위기급은 아니지만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유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기가 계속 침체 경로에 있기 때문에 원유가 크게 수요가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또 앞에 말씀드렸었던 오펙 플러스의 거의 대장격이죠.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조치를 하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고 이런 이슈가 있겠지만 역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증산하겠다는 계획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경로로 전개되느냐 결국 국제 원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100달러를 향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시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질문 받으면 조금 곤란하실 텐데 그러면 저번에 2,000원 넘어갔고 2,200원 갈 때처럼 네. 최상단치 얼마큼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이제 묻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그런 행보를 부정적인 요소라고 본다면 가장 부정적으로 시나리오를 그릴 때는 한 110달러까지 그래요. 전제를 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최대 110.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 유가의 추세가 어쨌든 22년의 행보보다는 예. 낮은 수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관측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전망이고요. 저는 주로 이 국제 유가 전망을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그 우리 김광석 교수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유가가 오르면 다 오른다. 네. 근데 맞습니다. 고유가 오면 또 인플레이션 네. 또 압력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물론 뭐 그 유가 때문에 2%대를 살짝 찍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다시 3자 그렸고 네. 이것 때문에 다시 기름가 올라가게 되면 네.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되면서 또 물가가 오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사람이 가장 체중이 불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게 물 마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라도 이 물가가 다시 오르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 하나를 기름이군- 꼽으면 기름이군요. 기름 붙는 겁니다. 기름 네. 가격이 오르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 22년 6, 7월이 역사상 41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하이 인플레이션을 만났는데 그렇죠.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지점이 정확히 국제 유가가 최정점에 찍었을 때 그 지점입니다. 역시 그 지점까지 다시 올라가서 앞에 말씀하셨던 빅 스파이크가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 다소 잡히는 줄 알았더니 못 잡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소위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고조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티키, 끈적끈적하다. 끈적끈적하다.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가 상승률을 잡아나갔는데 23년 중반부터는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 정도에서 우리나라 물가 기준으로 2, 3% 기준에서 밑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그 어느 선가 맴도는 흐름.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히는 내릴 흐름이 만큼 내린 거군요, 단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상반기까지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힌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조효과였거든요. 근데 그 기조효과도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당분간은 잘 안 잡히는 흐름.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물가 추세 3%대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맴돌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이전에 그 평균치의 기준 그러니까 그 물가 네. 이것보다 평균치 이제 그렇게 고점 찍고 내려와서 그 기준치 어떤 평균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평균치가 올라갈 어. 수도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경제 시나리오들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는 잡히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는 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길 원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유가가 물가 더 자극하면은 이제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기준금리를 이제 좀 동결을 하고 좀 언제 낮출 것인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네. 또 계속 그 물가를 부추기면 예. 추가 또 인상마저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 연준의 어떤 긴축 기조를 빨리 좀 풀려야 될 텐데 네. 최근에 이제 뭐 그 고용 지표도 좀 좋지 않았어서 예. 이제 조금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다시 네. 이것도 금리 인상을 또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겠습니까? 미국 연준하면 물론 파월이지만 파월 다음으로 좀 입김이 세다,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총재가 미국 보스턴 FRB 총재입니다. 예. 컬린스입니다. 이 총재가 얼마 전에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 중에 핵심 문구가 뭐냐면 긴축을 다시 시사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 작업을 끝낼지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심지어 추가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라고 다소 긴축적인 기조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그게 결국 주가에 또 하방 압력을 준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될 거다라는 믿음이 강해지면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믿음이 강해질 텐데 물가 안 잡히네 하는 물가 불안 요소가 계속 상존한 채 남아 있다면 금리 인상도 아직도 남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런 어떤 통화 정책 기조. 그러니까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고 있으니 금리 인상 기조도 높은 고금리 시대도 끈적끈적하게 오랫동안 지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아파트 얘기를 좀 해보죠. 시세 네. 대비해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서울 네. 경기 지역 아파트 단지들. 네. 뭐 보니까 청약 흥에 성공을 좀 하면서 분양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처럼 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일부 지역만 특정 지역만 분양가가 또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또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 집 네. 마련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겠고 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약 평당 2천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요. 심지어는 건설사도 그렇지만 많은 대중들이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오늘이 가장 싼 분양가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 문구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세 대비 고분양가 아파트가 거의 완판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건설사는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
공사비가 올랐다. 그 공사비가 오른 거, 철근 가격 오르고 시멘트 가격 오르고 다 올랐는데 아파트 분양가만 안 올리면 되느냐 하는 입장으로 거의 뭐 30에서 50% 가량 분양가를 이제 올려잡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반영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는 이 주택이라는 것을 정의 내릴 때 하나가 기존 주택, 그다음 하나가 신규 주택이에요. 지금 이 분양 공급되는 주택을 신규 주택 공급인 거고,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이 비싸면 기존 주택 공급을 선택하게 될 텐데 대체제라는 거죠. 예. 대체제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오르면 기존 주택 가격도 오르게 상방 압력을 작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또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안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고분양가 행진에 대해서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 3, 4년 뒤에 집값 불안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커졌기 때문에 규제를 좀 부활시키게 된다면 또 일시적으로 공급 위축을 또 각오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공급은 좀 막지 않으면서 네. 예, 분양가는 적정하게 좀 책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묘수랄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음.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21년이 부동산 경기 호황이었어요. 그때 건설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많이 분양하자. 그렇죠. 공급 물량 늘려요. 근데 그 공급하겠다고 인허가 받은 것이 언제 반영돼요? 22년, 23년에 반영됩니다. 근데 그때 공급 물량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아파트 사이클이 그려지는 거예요. 22년, 23년에는 특히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강하게 조정됐었죠. 근데 이렇게 조정되는 구간에 특히 전에 적용했었던 뭐 아파트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도 강화됐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어떻게 해요? 22년, 23년 초반까지 공급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공급량이 주는데 인허가 물량이 주는데 2, 3년 후에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 공급량이 줄어들면 2, 3년 후에 가격이 폭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분양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버리면 공급량이 더 줄기 때문에 주거 불안 문제도 생기고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있어요. 더 심할 수 그러니까 딜레마인 건데 지금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면 큰 골자는 이겁니다. 공급량은 여전히 늘게 만들자. 그렇지만 규제를 강화하자. 가격을 뛰지 않도록 만들기. 이게 주택 정책의 방향일 것인데 공급량을 늘려나가는 정책은 계속해야 될 것이고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어떤 규제냐?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의 자재비 상승분만큼만 반영한 분양가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또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서 재도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너무 고공행진하지 않도록 적정한 분양가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어떤 제도 개편을 하는 것. 그러면서 공급량은 또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주거 불안 문제도 해소하고 가격이 급등하게 만드는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반면에 고도 성장을 좀 거듭해 왔기 때문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국으로 자리매김할 거다라고 했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대국으로 이제 최근의 상황을 보면 네. 올라가기 어려울 거다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자신감이 꺾이게 된 배경도 그렇고 현재 네. 상황도 그렇고 비춰봤을 때 어떤 점을 가장 큰 배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중국발 여러 부동산 사태 이런 것들이 중국 경기에 강한 하방 압력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종전까지 봤을 때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도미노 디폴트 상황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원래부터 중국 경제는 14% 성장세에서 6%, 5%, 또 내년은 4% 정도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비구 위안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 경제가 더 얼어붙게 만들고 더 위축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신규 투자를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를 더 하방 압력을 주는. 근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2%, 3%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유지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4, 5%의 성장세로 달리다 보면 G2가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중국 입장에서 갖고 있었는데 예. 중국 경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미국은 나름 강한 성장세나 큰 이 고금리의 충격을 벗어날 경우라고 한다면 역전되는 일은 더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예. 이번 베이지북 발표도 있었지만 완만한 상승세.
완만한 상승세.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 거죠. 어.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마일드한, 완만한, 수용 가능한 그런 수준의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착륙이 나름 유지되는 모습인 거죠. 어, 물론 네. 이 7, 8월까지의 미국 경기를 봤을 때는 다만 23년 하반기 끝자락을 보면 조금 더 강한 경기 침체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급은 아니지만 완만한 경기 침체가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읽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